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 불출마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백혜련 의원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철 의원에서 표창원 의원까지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국민들에게도 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초선 활동,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분들인데 이 선택은 존중해야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예, 참 어쨌든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 소식도 충격이었고 연이어 또 표창원 의원까지 그런 불출마 선언을 해서 같은 초선 의원으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고 좀 20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결국 정치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서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네. 본인의 신념 못지않게 책임도 저는 중요한 게 정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만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정치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정치판을 바꿔내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우리 20대 국회를 최악으로 만든 분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불출마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더 좋은 국회,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20대 국회를 최악으로 만든 분들의 당연히 아니실 송원석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어쨌든 제1야당에서 집권 여당의 동료 초선 의원이 뭐 불출마를 한다라는 소식을 뭐 직접 들으셨을지 아니면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의 변호로 얘기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상 최악의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공격을 대응하는 상황에 스스로가 내로남불로 보이는 것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스스로 이게 참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 두 분의 불출마를 보면서 이 정치를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국회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사실 경제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하면서 사실 경제에 대한 생체 실험을 하듯이 했는데 그 결과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 성장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고 한박도가 사실 북한 기지화되고 또 러시아 군용기는 뭐 서해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들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참 힘겹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조금 전에 우리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현실 정치에서는 책임감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여야 간의 힘을 합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 인적 쇄신, 뭐 물갈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좀 더 그게 뭐 이른바 시발점이 될까요? 뭐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작년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불출마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던 분들조차도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약간 그거는 우리 당내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지방선거,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언급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도 우리 네. 그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출마 생각은 없다. 보수 통합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최근에도 다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민봉 의원이라든지 조훈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철희 의원하고 표창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네. 그쪽에 이제 언론의 그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우리 당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세 분은 분명히 불출마를 확약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나머지 다른 분들도 한 세 네 분 정도가 불출마 선언 비슷하게 불출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불출마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 가까이 되면은 사실 불출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물갈이를 하게 되니까 새로운 신진 그 정치인들 신인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이번에 이미 영입을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황교안 대표께서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우리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 민생을 챙기는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그 과제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가 굉장히 독주를 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전부 다 같이 손잡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독재적인, 독단적인 그런 정치권, 청와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그런 또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물갈이와 불출마를 민주당과는 조금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아마 저희 당의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분위기.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못내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 당의 초선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분위기고 또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전반기에 했고 또 이제 하반기 평가를 이제 11월 초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하위 20%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감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연스러운 평가와 또 물갈이들, 인적 쇄신들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 당이 좀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런 부분에서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라든지 이 의원들이 그러면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게 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가 이 패스트트랙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의원들에게 오히려 가산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봐서는 거기에 가담했던 분들,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된 거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 물갈이가 돼야지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상금을 주는 그런 쇼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물갈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황 대표의 리더십도 공고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은 상당히 많이 흔들려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쇄신을 하기에는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 한국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좀 고령의 네. 다선 의원들이 여전히 21대에도 다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저희 당과 한국당의 인적 쇄신에 대한 어떤 경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송원석 의원께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론을 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유 자체가 처음에 그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불법적인 사보임을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집무실도 아니고 사실은 병원에 가서 입원실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법안의 등록 자체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법안 등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앞에 불법적인 상황에서 연유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워낙 지금 청와대에서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는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가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라가 진짜 총체적으로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려야 되는 경제, 민생 이런 쪽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청와대와 여당의 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같이 어떤 그 특정 정파나 특정 그 정당의 장기적인 어떤 집권 이걸 위한 쪽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 한국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예상했던 그렇죠.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언론에서는 과연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리고 원론적인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존중을 하겠다. 뭐 이 정도 외에는 별다른 반응은 없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도 저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은 저는 무조건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거나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를 신상을 공개하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가 흔들리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 분립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법부가 나름대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존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각 당이 이제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 그 전에 입장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거에 대해서 그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구속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 이 검찰이 수사에서부터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소환 한 번 없이 기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방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자기가 무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방어권 주지 않고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했다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굉장히 나쁜 사례로 저는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은 또 공소시효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에 그때 대해서. 저는 그 공소시효라는 그렇습니다.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거는 저는 죄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위조한 걸 가지고서 행사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자, 어떻게 범죄에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9월 6일 자정이 공소시효였기 때문에 급해서 했다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나쁜 선례, 인권 침해를 한 대표적인 나쁜 선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수사 과정에 있었던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경우 생활 기록부가 유출이 되고 뭐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유출되고 또 검사가 압수수색해가지고 통화한 것들까지 다 유출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완전 피의자를 재판도 받기 전에 언론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다 완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주변, 가족, 아들, 딸, 동생, 주변 사람들을 온 데를 다 털어가지고 결국 조국 장관에게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수사 방식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 법원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은 저는 존중을 하지만 여기까지 달려왔던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인권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준엄하게 꾸짖어야 될 그런 잘못된 수사 행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상황들 길을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명약 관화하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강병원 의원님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부터 좀 먼저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정경심 교수를 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보인 행태가 정상적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정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받는 그 태도 자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제 수사, 황제 의전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두해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그 조퇴를 하겠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조퇴를 하겠다. 또 수사를 받다가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도장도 찍지 않고 그냥 가거나 해서 7차례를 그래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를 직접 받는 시간보다는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긴 그런 자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외압적인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정말 문제가 있다.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하더라도 그간의 어떤 그 수사 상황 자체가 외부에 유출되는 내용, 이 부분과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임 정부에 있었던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뭐 최순실, 양성태 대법원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적폐 수사 때는 그동안에 이거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됐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게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고 애까지 있는 애가 있는 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거기까지 수사를 공개적으로 소환을 했고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똑같은 검찰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권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수사기밀 누출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더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에서 어떻게 한마디도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거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에 대해서는 사필 규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11개 항목이 지금 나왔는데 그중에서 4개 항목 정도는 조국 교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국 교수한테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열흘 해서 20일 이내에 아마 조국 교수의 소환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송원숙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서두에
어떤 검찰이 좀 잘못됐던 부분이 동감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수사에서라도 저는 이 고쳐져야 될 잘못된 관행입니다. 피의자인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겁니다. 심야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 막 5시, 6시까지 조사하고 내보내는 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네. 검찰 수사는, 검사는 바꿔서 들어오지만 그 피의자는 그곳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밤을 새워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옳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검찰이 그만큼 검찰 권력을 남용해왔던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지 박근혜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옳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될 것이지 옹호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스스로 심야 조사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 소환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라도 본인들이 권력으로 누려왔던 것을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개혁이 됐다라는 것, 개혁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꼭 필요하고 함께 공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두 여야 의원의 온도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우리가 최근에 그 광장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각 지정에서 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광장의 세대결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 교수의 구속을 기점으로 해서 광장의 세대결을 우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 광화문에서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송 의원께 이 견해를 좀 여쭤볼게요. 집회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광장 집회의 세대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세대결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그 어떤 외침, 민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잘 깨우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잘 들어줍시사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한 부분은 이게 불법적인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지금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청문회에서 했어야만 되는 상황은 위법이라기보다는 편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적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걸렀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셀프 검증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셀프 검증을 하다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정말 불법이 있고 위법이 있었던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검증에서 탈락해가지고 청문회조차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 너무나 특권과 특혜와 반칙 속에 살아왔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었구나. 이거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으로 되돌리자. 비상식적인 거를 상식의 선에서 맞추자.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의 세대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네. 진짜 숨어있는 그동안에 잠재돼 있었던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 그 민심이 터져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서 꼭 좀 잘 봐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던 그날도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더랬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외압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를 해주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이 혼란한 상황,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을 통합하고 치유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 전국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든 야든 또 광장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어떤 부분이 있든 간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그들을 모두 끌어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
대통령께서 그 공약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저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그대로 반대하는 그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뭐 진영에 관계없이 광장으로 나오려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이제 그런 소지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광장에 와서 이렇게 집회하시기보다는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국회로 공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서 이제 그 광장의 얘기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모아내고 통합해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국회의 숙제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에서 우리 경제 어렵다, 민생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또 그런 얘기를 하셔놓고 또 이 자리에 와서는 그 집회를 굉장히 옹호하고 그 집회에서 정말 또 그 집회를 부추기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국론 분열은 한국당이 선동하고 또 사과는 또 대통령이 요구하는 또 되게 좀 모순되는 형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 통합의 책임은 야당에는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여당이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조국 퇴진, 조국 수술 외치면서도 원했던 것은 검찰을 이기하면 개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생과 경제 어려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장이 필요하고 이 공정경제가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것들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도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줄 때 우리 광장에 있었던 국민의 에너지가 국민 통합으로 국회로 수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무슨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문으로 숫자를 할당한다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하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참석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집회 참여해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막말 듣고 그런 정말 되지도 않는 구호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이 과연 한국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인지 과연 한국당은 국민 통합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정당인지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 민생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로지 어렵다고, 경제 망했다라고, 경제 파탄 났다라고 이런 것만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해야 되는 정당인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가 이 집회에 나가는 거 저는 철회하시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 너무 많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지막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병원 의원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 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선동했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초동 집회할 때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그 지구당에다가 당협에다 보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 다 나왔었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 우리 당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문이 공개됐던 건 제 한국당이었죠.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네, 저희 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충분히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생과 경제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당연하거든요. 법도 많습니다. 정말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정을 위해서 했다는 여러 가지 법들의 경우는 보면 기업들의 규제만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일 간의 경제 전쟁까지 얘기했었는데 기업들의 길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을 하려 그러면 이런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수를 모아서 할 수 있을까? 야당을 어떻게 분열을 잘 해가지고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반만이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하고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같이 네. 한번 정책 토론을 해보자. 우리 한국당에서는 민부론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네. 내놨습니다.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겸허하게 한번 같이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장애집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런 예. 자리 만들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또 나오셔갖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